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자, 오늘 주제죠. 최악의 부동산 침체기에 우리 윤경 선생님이 1년 6개월 안에 15억 투자로 안전하게 12억을 버는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 저도 이제 조그맣게 시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다들 힘든 시기에 이때 돈 버는 분들이 정말 이제 실력자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요번에 은평구 신사동에 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픈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건데요. 오늘 다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침체기에 한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15억 투자해서 12억을 벌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떤 건물을 짓는 거죠? 네, 이곳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또 네. 오피스텔 그리고 네. 자그마한 근린 생활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땅이 네. 한 91평 정도 됩니다. 91평. 예, 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 주거지역이에요. 예, 네. 주거지역인데 오피스텔을 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가지고 네. 오피스텔을 질 수 있도록 허가가 나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어디에 이제 있느냐에 따라서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규모는 좀 지하 1층 또 지상 8층. 그래서 이 지역은 약간 경사가 있어가지고 네. 앞에서 보면 1층이지만 이제 지하층으로 해서 하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총 8개 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규모는 이제 지상 8층, 지하 1층인데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9층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세대수는 총 21개 세대로 구성했고 네. 조그만 상가까지 해서 총 22개가 되겠습니다. 근생 상가까지 해서요. 네. 네. 근데 여기 뭐 이제 주택도 있고 오피스텔을 이렇게 섞어서 지었나 봐요. 네. 주택은 우리가 이제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총 4개 층밖에 안 되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5개 층까지 좀 이렇게 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통해서. 다세주택은 이제 층수가 4개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완화해서 5개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 네. 네. 주택의 종류별로 보면은 이제 이런 다가구 주택은 3개층, 네. 다세대는 4개층까지 가능한데 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1개층을 완화 받아서 5개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렇군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세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남는 용적률은 이제 오피스텔로 해가지고서 네. 지었고 오피스텔도 이제 좀 다르게 이 지역은 이제 투룸 복층형으로 여기 지었습니다. 복층으로 지어요? 네. 그럼 이제 이 건축 개요가 궁금한데요.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도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그다음에 근린 생활시설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건물 하나에 네. 3개가 섞여 있네요. 도시형 네, 생활주택, 맞습니다. 오피스텔, 근린 생활시설. 네. 보시면 이제 지하 1층, 8층이지만 앞에서 보면은 이제 지하 1층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총 9층 같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하 1층인 거죠? 네. 1층인데 주차장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네요? 네. 그죠? 주차장은 이제 그 사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 또 이 도로 대지 우측에 네. 경사로가 있어서 그걸로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서 그 지상 1층까지 주차까지 계획을 그래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 1층에 지상 8층이지만 경사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1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정면에서 보면 9층짜리 건물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구조는 어떤 건물이죠? 예, 구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건축 면적은 총 937제곱미터라고 해서 약 네. 한 28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건축 평수가 3종 같은 경우는 250%인데 실제 이제 91평이지만 280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을 갖다가 해가지고선 이 발코니 확장을 갖다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적률이 250%이지만 이제 실제로 발코니 확장을 해서 실제 사용한 면적은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여기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안 되지만 약간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만 발코니를 확장해서 쓸 수가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오피스텔로 다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시형하고 섞어져야만 좀 더 사업성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이 발코니 확장이라는 이 보너스 면적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주택을 많이 짓고 싶은 거죠. 네. 하지만 이 층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오피스텔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건물을 지은다고 하면 왜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에서 섞어셔졌지?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주택은 이제 4층 또는 5층으로 층수 제한이 있고 세대수 제한도 있죠. 그리고 오피스텔로 다 지면 손해일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어요. 근데 이 도시형 주택은 발코니를 만들 수 있고 서비스 면적을 만들 수 있어 실제로 용적률이 250%, 뭐 300%지만 그 이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제
기획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그래서 이거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남아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토지 이제 거래 가격은 36억이 되겠습니다. 36억. 근데 여기 네. 38억으로 돼 있네요. 근데 이제 네. 토지 중개비와 중개비. 또 그다음에 이런 각종 세금, 취득세 다 포함해서 한 38억 정도 좀 잡았고, 그래요. 예, 건축비는 총 이제 연면적이 한 280평 정도 되는데 금융비 다 포함해서 네. 34억 원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금융비라는 어떤 비용이죠? 총 보면 현재 금액이 72억 정도 들어가지만 네. 자기 자본은 10억 가지고선 하기 때문에 네. 나머지 금액은 금융 대출 통해서 레버리지를 익힙니다. 그러니까 대출에 이제 이자도 네. 여기 이제 사업 비용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보면 이제 매입 비용, 네.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토지비와 건축비 등 뭐 부대 비용들이 있지만 그냥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토지 비용은 아까 36억인데 중개수하고 취득세 기타 비용에서 한 38억, 건축비, 뭐 설계비 다 포함해서 기타 비용,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한 34억. 그러면 이 사업할 때 들어가는 돈이 72억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돈 다 갖고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을 얼마나 일으킬 수 있는 건가요? 72억 중에서 자기 네. 자본은 10억이니까는 약 한 20%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 대출을 통해서 그렇군요. 레버리지를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 막 100억짜리, 만약에 토지 비용이 50억이고 건축비가 50억이면 100억 가지고 저 사업을 어떻게 하지? 라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20%, 예전에는 뭐 10% 갖고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100억이면 내가 20% 갖고 시작하면 20억이 필요하고 15% 정도 가지고도 가능할 수는 있죠. 그러면 네. 이제 15억 정도로도 이제 가능한 사업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72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매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예, 매출은 이제 총 아까 이제 21개 세대와 또 1개 근린 생활시설 갖다 해서 보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네. 현재 거래가 되는 가격으로 지금 현재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최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예전 같은 경우면 이제 최근에 거래된 가격보다 좀 더 오를 걸 예상해서 그쵸.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갖다가 시장 가격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사실 좀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84억 한 5천만 원 정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 땅을 이제 보면서 기획하실 때는 그 분양 그 매출을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예상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분양가보다 실제적으로 이제 분양팀하고 만나서 이런 도면을 가지고선 지었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것인가 토지 매입 전에 계약 전에 네. 판단을 하는데 그보다 지금 더 낮춰가지고 그래요. 보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낮추고 보수적으로 해도 사업 수지가 네. 여기 보면 12억으로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럼 이제 내 돈 15억 들여서 일단 세전으로 12억 남으면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이제 80%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요즘 뭐 10%만 돼도 땡큐인데 이 정도면 이 어려운 시기에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사업 기간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걸 네. 이런 사업하려면 뭐 한 몇 년 걸리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토지 계약은 계약부터 잔금까지 4개월 정도 잡았고 네. 이제 실질적으로 건축 기간은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럼 이거 좀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토지 매입부터 설계, 그다음에 허가, 그다음에 시공, 네. 그다음에 철거, 착공, 그다음에 건물 지은 다음에 이제 준공, 마지막 분양 단계로 제가 총 8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세부적으로 좀 많이 있지만 큰 단계만 이렇게 구분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각 단계별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네, 각 단계별로 시간을 걸리는 것은 이제 화면 보시면 네. 사실 사업 분석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땅을 사기 전에 이걸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1개월 정도 걸리고 네. 토지 매입도 통상 바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하고선 뭐 잔금 뭐 이렇게까지 거의 시간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설계도 내가 정말 원하는 설계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이제 건축사 사무소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겠죠. 네. 그래서 한 2달 정도 잡았고 네. 허가도 요즘에는 사실 이 현장은 심의를 받아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허가가 한 2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리고 넉넉하게 2개월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심의가 네, 있을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또 시공사 선정도 되게 중요한 그렇죠. 과정인데 견적을 보내서 받아가지고선 또 현장 또 방문하고 상담해보고 해서 그 과정도 한 달 걸리고 네. 실제 공사 들어가서는 뭐 짧으면 5개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9개월 정도면 공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층이니까 한 층에 1개월씩 걸린다면 보면 되겠네요. 쉽게 생각하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은 이제 준공한 이후에 또는 네. 준공 이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래요. 이 과정들을 이렇게 쭉 늘어나면 사실 꽤 오래 걸리죠. 그렇죠. 이렇게 네. 뭐 2년 넘을 것 같은데. 네.
언뜻 보더라도 한 2년 넘는데 이걸 갖다가 실질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세부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이번 현장은 4개월간의 그 토지 계약 이후에 잠깐까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분석은 최대한 짧게 해서 한 2주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다음에는 토지 결정이 좀 빨라야겠죠. 이게 늘어지면 다른 사람이 채가죠. 맞습니다. 이 사업성이 좋은 토지들은 사실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남들한테 좋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빨리 해줘야지만 그 매도자나 또 중개인들이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바로 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면서 바로 건축 심의가 들어가고 철거, 요즘 또 철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철거도 예전처럼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 현장은 4개 층이 있기 때문에 철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해체 심의를 받아야 돼가지고 거의 1개월 정도 잡았고,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나오면서 바로 시공사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시공 선정도 1개월 내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과정이죠. 대출 협의가 이거 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대출이 많이 어려워져서 이 대출 받는 과정들이 상당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 토지 계약하는 기간, 계약부터 잔금까지 그 사이에 앞에서 나왔던 설계, 허가, 해체 심의, 시공 선정을 갖다가 다 맞춰가지고 동시에 진행되면서 최대한 사업 시간을 낮췄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잘 모르고 할 때 이거 끝난 다음에 저거 하고 저거 끝난 다음에 이거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시간이 계속 늘어져서 적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윤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토지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한 3, 4개월 기간 동안 설계도 하고 심의도 하고 철거 심의도 받고 시공사 선정도 하고 그 사이에 대출 협의도 다 보고, 이런 것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그냥 일사천리로 한 번에 다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잔금을 치른 다음에 이제 철거하고 착공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이제 건축주가 할 게 많이 없는데, 이제 공사가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는가만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관심가질 사항들은 바로 분양입니다. 분양. 분양을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부 낮은 1층이나 2층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하나 꾸며서 샘플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빨리 분양을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엑시트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금 치르고 철거 전까지, 근데 보통 분들은 이제 이제부터 건물 짓는다 하면 그때부터 모든 일이 다 된다고 하는데, 사실 잔금 치르기 전까지가 거치 시행 사업에서는 거의 90%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절차대로 시공하고 또 분양대행사 해서 분양하는 건데, 물론 이제 금액은 크지만 실제로 이 시행하는 우리 윤경 씨님처럼 시행자 입장에서는 앞부분 철거 전까지가 굉장히 집중도 있게 해야 될 일이죠. 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토지를 샀다, 어떡하냐 이렇게 오신 분들 있는데 좀 답답하죠. 사실은 이 수익률의 그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수익 금액과 또 기간이죠. 금액을 크게 올리는 방법과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진행해야지만 사업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결국 이 사업의 마지막은 엑시트, 분양을 통해서 엑시트하는 건데, 그게 준공 중에, 그러니까 건축 중에 분양을 할 수도 있고 다 준공이 완료된 후에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또 물건의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여기는 이제 다 준공하고 분양을 할 건가요? 어때요? 여기는 이제 준공 전에 이제 샘플 하우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와서 보고선 정말 괜찮구나 해서 이 눈으로 보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양 기간을 갖다가 공사 중간으로 좀 당겨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 현장은 우리 윤 교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진행 과정을 낱낱이 조사해서 여러분께 중간중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시행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한 장에 모든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면 지역 구분 보시면 도시 지역에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서울시 같은 데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어떻게 되죠? 별도의 지구 단위 계획이 없으면 건폐율은 50%, 그다음에 용적률은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은 땅이 100평에 50평까지 지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특이한 사항은 이제 중앙에 건축선이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선이 뭐죠? 이 건축선은 이런 대로변 같은 경우에 일반 인도 외에 내 땅에서도 일정한 부분 후퇴해서 짓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감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통행이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선 후퇴를 하는데, 이 지역 안에는 주차장이나 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 땅이지만
도로로 내줘야 된다. 네. 그게 한 3m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이 건축선은 이제 이 지역은 3m 정도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긴 쪽, 그러니까 짧은 쪽이 건축 후퇴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 땅이 가로를 길면 상당히 많이 잘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나중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보시면서 좀 특별한 말이 적혀져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해당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혹 이렇게 상담하다 보시면 컨설팅 업체 통해서 굉장히 싸고 좋은 땅을 거의 거저 뭐 몇 억을 싸게 샀다고 하는데 몇 억을 싸게 샀다는 것들 중에 거의 99%는 몇 억을 비싸게 산 것들이에요. 왜냐면 다 그런 하자들이 있거든요. 네. 절대 싼 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이 말하는 거 듣고 덥석 계약하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거기서 아까 사진으로 봤는데 옆에도 굉장히 높은 한 10층 정도 되는 건물이 올라가져 있고 네. 여기도 지금 8층으로 짓잖아요. 네. 근데 주거 지역에서는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대체로 5층 넘어가면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잖아요. 사선 네, 제한 네. 때문에. 근데 이거 어떻게 8층까지 쭉 올라갈 수 있었죠? 9m까지는 1.5m만 후퇴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높이에 따른 2분의 1만큼 네.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조권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네. 9m 이하인 경우는 1.5m 정도 후퇴하고 정북으로 9m 초과분부터는 2분의 1 이상 이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조권 예외 같은 경우는 접한 도로가 네. 20m 이상 넓은 도로에 대해서는 이런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3종,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라 할지라도 네. 내가 접한 이 대지가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으면 네. 일조권을 예외받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또 건축 협정 구역이라고 해서 이 조금만 이런 이렇게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같이 짓자라고 이제 협정을 해가지고선 건축 심의에 의뢰해서 통과가 되면은 네. 서로 간에 대지 간에 있는 이런 건물들 간의 일조권을 없애서 큰 건물로 지을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예외도 있습니다. 예, 예외 규정 20m의 도로를 접했기 때문에 원래는 한 뭐 많이 올라가야 5층짜리 올라가는 건데 8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대박 사업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성이 이런 20m의 도로에 접했기 때문에 아까 같은 높은 사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보시는 이게 이제 조감도인 거죠? 대체로 이렇게 지어진다는 거죠? 네. 딱 봐도 경사지가 보이네요. 네. 이게 그러면 내년 말쯤이면 볼 수 있는 건가요? 가을쯤? 골조는 이미 뭐 내년 여름이면 올라가기 때문에 형태는 아마 내일 여름 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우리 윤경선님하고 실제로 현장 가서 다시 한번 현장에서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네. 그래요.